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만 골라서 우리 보고서 안에 거 말고 보고서 바깥의 이야기만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잘 봤어? 네, 뭐. 누구는 역모를 꾀하고 누구는 거기에 가담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왕정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진행 역시 본부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바뀌는 걸 순식간에 그렇진 않고요. 적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음. 본부장님 라인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민큐 맨큐의 시대는 민큐 맨큐한테 한주 정도. 확실하게 하고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확실히 또 나한테 일주일 모드를 동안 바꾸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네. 저는 동물이 매랑 비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박쥐도 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매둘기도 있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많아. 여러 가지 네. 동물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저기 용비어 첨가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진행자 체질이 아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네. 역모의 꿈은 이제 거의 접어서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1030원까지 갔어요? 예. 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의 하락은 물량 압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인가요? 수급이라고 수급?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일단 뭐 4월 수출도 지금 1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5월 1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월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금요일 신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업체들이 이제 물량 쏟아내면서 환율이 좀 많이 그러면 빠졌습니다. 주로 경상으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지금 예, 물량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만약 그러면 지난번에 뭐 작년 연말에 그 경상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안 풀려 나오고 홀드하고 있는 게 한 500억 달러? 그 정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300억 달러인가? 되게 아 그때 저기 그 거주자 외화 예금이 예. 400억 달러 넘어섰다고 이렇게. 아, 그랬었나? 그래서 그 작년도에 한 100억 달러 정도 늘어났거든요. 100억 달러 이상. 자, 근데 예. 이 환율이 이렇게 하방으로 간다고 보이면 그 물량들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아직도 네.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달러가 언젠가는 반등할 거고 여기서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화될 물량이 좀 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월에도 지금 물량 압박은 계속된다. 5, 6월이 계절적으로 수출 성수기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또 강남에서는 최근에 이제 달러 거의 다 빠진 거 아니냐,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예. 그리고 네.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신한금투에서 원달러 분할 매수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네, 분할 매수 투자 방식의 상품이 나와서 그건 뭐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럼 분할 매수는?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시장의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레벨을 설정하는 겁니다. 1900이라는 레벨을 설정하고 네. 밑으로 빠지면은 뭐 설정한 그 자기가 투입한 자금을 슬라이스 쳐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요. 네. 목표 수익률 방식을 쓰거든요. 네. 3% 내지 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다 털어버리고 예, 그런 방식인데 그 대상을 ETF나 뭐 주식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원달러에다가 달러에다 한다? 예, 그런 이런 방법을 상품이 많으면 환율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등 시마다 올라오려면 다시 때리니까. 또 네, 나올 예, 거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벗겨버리고 가면 그럼 돈 많이 버네. 그렇죠. 한 사람만 억울해지겠네. 그거를 이제 잘 보면은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경상수지 흑자 봐서는 일단은 쉽지는 네, 않아 그렇죠. 보여요. 경상수지 1, 4분기가 지금 150억. 네,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그다음에 4월도 한 50억 정도 나올 것 무역흑자. 같고. 네. 그럼 뭐 지금 경상 쪽에서 공급 요인이 굉장히 많긴 많아 보이는데 반대로 또 그래도 반등할 요인이 미국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일본이 저게 양적 완화를 하든지 뭐라든지 엔화가 한번 튀면 원화도 안 튈 수 없을 거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일 텐데. 오히려 최근에는 반대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엔원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00원 밑으로 빠지기도 했고 오히려 일본이 돈을 풀어주니까 그 돈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동성 늘어나니까 원화자산 매입의 기회로 외국인들에게 좀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엔원환율이 작용된다?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경쟁 관계로 보던데.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DM, 디벨롭 마켓으로 분류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EM,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업종이 좀 겹치는 경쟁 업종이 좀 있어서 그렇지 레벨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거? 보통 보니까요, 이렇게 신흥국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원은 같이 조금 약해지고 반대로 N은 안전자산이라고 또 취급해줘서 또 강해지고 이런 게 지난 그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그럼 계속 신흥국 반복되다 흔들리길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화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또 주식은 또 아주 그냥 또 큰 세금이 세금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난번에 아시아 위기가 비슷하게 온다 그럴 때 예. 우리나라로 몰려왔잖아 그때. 그래도 첫 몇 달은 같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아무래도 좀 신흥 통화로 아직 분류가 돼 있고 또 신흥 그 좀 외환 시장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통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신흥국 문제 생긴다 그러면 원화를 좀 이렇게 때려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역시나 또 원화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시 또 강세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몇 번 경험했으면은 일단 단축하겠네요. 단축되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그 뭐 전망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정부가 셋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외환 시장은 전세 어디게 가도 그죠? 지난번에 1,050원 이제 뚫어 용인을 해줬고 40원도 용인. 1,030원까지 오다 보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막아버렸고 그래서 다시 40원까지 뛰었었잖아요. 그다음 이제 좀 내려와서 지금 주춤 조금씩 내려 30까지 왔는데 40원도 용인해 준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는 거 보면. 자, 정부가 그러면 1,000은 막아주나요? 일단은 이제 제 생각에는 개입 중심 레벨이 그동안 1,050이었다면은 이제 1,000원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무작정 개입을 하기에는 경상학자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50원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경제가 내수 부양으로 경제가 어떻게 해보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다 이렇게 막 용인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선까지 계속 속도 조절하면서 가지 않을까. 1,030원은 혹시 하방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1,030 하방으로 예, 지금 1,030원은 꼭 지켜야겠다 그런 것 같지는 그건 또 않아요. 같지는 않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저희 우리 경제팀에서 내수 경기를 지금 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율을 좀 하방을 좀 용인해줘서 수입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내수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예, 보이죠. 예, 근데 그 레벨은 1,000 정도까지다. 그 예. 붙잡을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물론 최근에 한국은행이 경기 확장세를 선언하긴 했지만 네.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부양하는 데는 우리처럼 작은 경제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율을 막 쉽게 그렇게 용인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정도까지 일단. 예. 참고로 제가 기술적 분석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보고서를 쓰면서 원달러 환율도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기술적 분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격 모멘텀 갖고 하는 기술적 분석과 거래량 갖고 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원달러는 선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 갖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멘텀 갖고 6개 지표 갖고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그널이 전부 다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개 지표 전부 다 하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움직임 자체도 좀 더 하락 쪽으로 뭐 그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펀더멘탈이랑 좀 약간 틀린 거죠. 그래도 펀더멘털도 하방이고 기술적인 분석도 하방이면 하방이네. 네. 자, 일단 그럼 환율은 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원선은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결론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냅시다. 롱숏 펀드니까 롱 쪽인 문제냐, 숏 쪽인 문제냐, 아니면 롱숏을 합쳐서 문제냐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전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롱숏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우리 편 손 들어봐. 여기 셋 다 우리 편인가? 좋아요. 네. 우리 편? 역시 여기 혼자? 전박사님. 야, 진짜 이기긴 했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야. 닥터 둠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닥터 만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락 쪽을 예상해서 맞추면은 저 맞췄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돌팔매지. 그렇죠, 예. 네, 돌팔매 맞아야지 지금. 예. 제가요? 그럼 누구한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아야지. 여기가 이슬람이었나요? 아니 그렇다고 돌팔매 맞을지까지라고 생각 안 돌팔매 하는데요. 맞을지 여기 이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겠어. 아 근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감정적으로 투자는 안 해.
굉장히 냉정하게 투자를 하고 냉정하게 돌을 던지신다고요? 닥터둠한테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냉정하게 돌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바라볼 때 제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네. 이 눈에 이제 눈이 시야가 흐려지고 야, 판단이 이게 흐려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저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왜 주식 투자를 하겠어? 아 그렇네요. 야 시장초 할 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인버스-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말이 쉬는 것도 투자란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가는 게 보일 때까지는 그냥 그 돈 쥐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사실. 어쨌든 가는 길에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오늘. 밤길 조심하세요. 응. 네, 참고로 저는 야구부 투수예요. 네. 돌은 잘 던질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조심해. 2천을 지금 일단 못 넘었어요 코스피가. 못 넘었는데 미국 유럽 다 올라가던데 왜 우리는 이래? 그 외국인도 좀 샀잖아요. 이번에는 3월 말부터. 네네네. 왜 이래? 미국 네. 미국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던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네. 짧게 세 가지로만 빨리. 정리. 세 가지만 할까요? 첫 번째, 미국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미국이 꺾이면서 드디어 선진국 꺾였다. 드디어 이머징이 올 때다. 이머징으로 자금이 올 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졌었지. 그러면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면서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막상 이제 1사분기 실적 뚜껑을 따보니까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 거예요. 역시 선진국. 이머징은 믿을 게 못 돼.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수급적인 요인. 아까도 환율도 얘기했었다시피 수급적인 요인인데 사람들이 2,000포인트에 대한 학습 효과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야, 2,000 왔어. 야, 2,000 왔어. 판매하자. 참고로 23일 연속으로 판매가 나왔거든요. 물론 규모는 적어요. 규모는 30일은 판매 안 했다고 그러던데. 예, 23일 연속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제가 어제 아마 그 자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천에서 멀어져서. 예, 그러니까 2천에서 멀어지니까 또 판매가 안 나온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뭐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환매 물량 나올 걸 몰랐던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수급 주체가 없었다는 것도 뭐 한계 요인으로 꼽힐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요즘 한참 잘 팔리는 펀드가 롱숏 펀드인데 과연 롱숏 펀드들이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열심히 대차해서 매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3번에 대한 의견. 롱숏 펀드. 롱숏 펀드요. 네. 롱숏 펀드란 게 사실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없으니까 자꾸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가 주저앉으니까 이제 내려갈 때 좀 손실을 줄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롱숏 숏에서도 좀 약간 먹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건데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시장에서 이제 표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3년째 수출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그 밴드에서 지금 3년째 수출이 못 벗어나고 있으면서 무역 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가 나지만 그거는 결국은 수입이 부진해서 나오는 그런 흑자인 거고 그 수출이 딱 3년째 밴드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성장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흥국들의 문제라는 게 이제 과거에 미국에다 수출해 가지고 성장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내려갈 때도 좀 먹어보자. 그래서 뭐 숏도 먹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롱숏을 봐야 되는 거고 롱숏 자체가 수급을 뭐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장이 올라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롱숏을 굉장히 두둔하는 발언을. 왜냐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450억, 500억, 550억, 600억 올라가면은 숏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칠 겁니다. 저희 롱숏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런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예. 근데 롱숏이 지금 뭐 공매도니 뭐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공매도 자체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공매도 치라고 돈 주고 치라고 해도 안 칠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롱숏이 무슨 롱숏만이 대안이다. 시장 분위기가 요즘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표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그 세미나 다닐 때 쓰는 자료를 인쇄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형 롱숏 펀드들의 설정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그 최근까지 1,8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그 롱숏 펀드의 설정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저금리 기조라는 거죠. 즉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롱숏 펀드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방금 뭐 수출 성장성이라든지 경기 성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저는 수익률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은행에 돈 맡기자니 이거 갖고 뭐 2%대, 3%대 예금 이자 갖고는 성에 안 차고 그렇다고 해서 ELS나 뭐 원금 보장형 ELS나 DLS에 투자하자니 ELS나 DLS 같은 경우에는 그 15.4% 세금 떼거든요, 배당세. 떼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보장형 ELS 해봤자 예전에는 뭐 7, 8% 줬지만 이제는 5, 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 6%에서 15.4%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건 3%, 4%밖에 실제 수익률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에 그 틈새를 롱숏 펀드가 치고 들어간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롱숏 펀드도 일종의 절대 수익 펀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R, Absolute Return 펀드거든요. 참고로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을 쭉 보면은 1년에 잘하는 뭐 마이다스 같은 데가 한 8%, 트러스톤 같은 데가 한 9%, 10%?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절대 수익 추구하는 펀드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 롱숏 펀드가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정액이 2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약간 시그널상으로 안 좋은 그 잡음 뭐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방금 그 전민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2,000포인트 못 넘었거든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런? 그러면 결국은 롱숏 펀드니까 롱 쪽인 문제냐, 숏 쪽인 문제냐, 아니면 롱숏을 합쳐서 문제냐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전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롱숏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 까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또 숏 쪽 포트폴리오는 발표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롱 쪽에서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좀 액티브 펀드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랑 비슷하게 롱 쪽을 운영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액티브 펀드들은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땡겨주면서 장이 올랐거든요. 근데 얘들이 롱 쪽에서 담고 있는 게 좀 중소형주 쪽이에요. 중형주 쪽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롱 쪽에서 수익률을 좀 못 쫓아갔고요. 두 번째로 숏 쪽은 빌려 와서 때려야 되거든요. 네. 그 거래를 전문 용어로 대차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롱숏 펀드들이 많이 생기니까 대차를 칠 수 있는 주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스피 200 선물로 때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확 사주면서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롱에서도 깨지고 숏에서도 깨지고 합쳐서도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롱숏 펀드들이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롱숏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한국형 헤지펀드가 2.5조거든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며 예, 지금. 롱숏 펀드도 2.5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5조가 되고요. 참고로 한국형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법률상으로 4배까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4배는 안 쓰겠지만 한국형 헤지펀드가 2.5조 곱하기 한 3배 쓰면은 7.5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롱숏 펀드 2.5조 더해주면은 10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숏 쪽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상황에서는 롱숏 펀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2,000포인트 못 넘어가는 거 롱숏 펀드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 못한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 늘면 롱숏 펀드 계속 더 늘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매수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잃게 되는 최대 손실은 그 회사에 투자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나는 100만 원만 잃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빌려다가 매도를 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롱숏이라고 해도 숏 쪽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숏 커버링 내가 숏 쳐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부랴부랴 그 주식을 사서 커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롱숏 펀드도 시장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시장이 커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그 대차 거래하는 주범이 네. 롱숏 펀드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요, 국내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차 시장의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9였고 국내가 1위였는데 지금은 7대 3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까지. 네. 그러니까 내 주식을 그렇게 죽도록 판 게 네네. 롱숏 펀드들이구나.
그런가요? 외국인이 7. 예. 예. 외국인 7.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그러니까 대차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롱숏 펀드들이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내 주식이 막 빠져가지고 내가 가슴앓이를 막 할 때 보면 예. 이제 대차 거래로 빠진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대차 잔고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장표의 오른쪽 장표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대차 거래 잔고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아요. 대차 잔고가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시장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시장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빌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들이 조금만 쇼커버링 해주면은 지수는 이제 대차 잔고가 내려가려면 남았다. 내려갈리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차 잔고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차 잔고라는 것은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게 더블 카운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 박사님한테 10주를 빌려주고 전 박사님이 그 10주를 본부장님한테 빌려주면은 20주가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단지 대차 잔고가 사상 최고치다. 요거 하나만 갖고 시장의 방향성을 논한다는 것은 좀 약간 좀 너무 성급한 그런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죠.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2000 팀에서 우리는 진 팀이잖아. 네, 이제 2000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사실은. 어떻게? 나는 법을 만들면 돼. 자기가 산 값보다 싸게는 못 판다. 간단해. 자기가 산 값보다만 비싸게 팔게 만들면 돼. 너무했나? 누가 팔? 썰렁했나? 저기 뭐 대응할 필요도 없는. 네. 알았어. 자, 근데 시중에 또 이제 돈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네. 풀려 있는 돈이. 부동자금이 뭐 얼마라고요? 뭐 한 700조? 그렇죠. 예. 715조. 우리 투자증권에서 715조라고 그렇게 아, 거기서는 예. 715조. 뭐 지금 부동자금이 이제 만약에 그게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튈 텐데 난 사실은 부동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 뛰는 건 별로 못 봤어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대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죠? 부동자금 일단 부동자금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부동자금이란 건 이제 그 아주 단기적으로 여차하면 움직일 수 있는 뭐 부동이란 말 자체가 둥둥 떠서 돌아다닌다는 이런 뜻이니까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돈이 부동산이 된 거. 예.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네, 알았어요. 예, 뭐 떠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수시 입출 발음도 어렵습니다. 수시 입출식 예금, 그다음에 뭐 MMF, CMA, RP 자금 이런 뭐 그다음에 CD, 뭐 은행에서 CD로 조달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부동 자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숫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700조가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자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금리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 예금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6%, 2.6%를 하고 예전에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그래도 꽤 나왔는데 요새는 뭐 하나 만한. 요즘은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면은요. 웬만하면 6달 후에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예금보험에서 갔다가 한 6달 걸려. 6개월 정도 걸리는 모양이죠. 그거 아니 6달쯤 걸리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뭐 찐득하게 어디 하나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나 주식하잖아. 예. 3년째 1,800, 2,000인데. 예. 그건 그래. 미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자금이 많다. 그리고 금리는 낮다. 부동산은 아직 모르겠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그냥 잠깐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게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부동자금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소를 떠나서 이제 증권업계로 옮긴 게 2001년인데요. 꽤 오래됐네. 예, 그때부터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이 시중 부동 자금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 올 거다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봤죠. 예. 그렇죠. 실제로 왔다라는 증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경기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는 부동 자금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금이랑 관련해 생각해 보니까 부동 자금이 증시에 와서 증시가 올랐던 적은 맞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미래에셋 펀드 열풍, 그리고 적립식 펀드 열풍, 그리고 자문형 랩 열풍, 이런 어떤 특정 형태의 상품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뭐 2,000포인트까지 찍었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유로운 형태에 있던 자금이 뭐 그런 식으로 증시로 오기보다는 어떤 상품이 대박이 났더라, 아니면 이 상품이 너무 잘 된다더라, 아니면 이거는 정말 뭐 옛날 그랬잖아요. 미차디, 미래에셋 차이나 디스커버리, 미차솔,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무지하게 떴죠. 예, 누구나 가입해야 될 대중적인 펀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이코리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해외 펀드 열풍이라든지 뭔가 좀 테마를 아니면 자극제가 있지 않으면 그렇지. 부동자금은 확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동자금에 관한 보고서를 우리 연구소에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서 내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낸 게 작년 언제 아니었나 싶긴 한데 내 기억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건 그게 기억이 나요. 왜 시계열을 만들어봤어. 똑같은 기준 가지고 부동자금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기준이에요. 시계열을 만들어 보니까 그 경제 성장률하고 완전히 딱 반대 모양이 나와. 경기 침체되면 부동자금 늘고 경기 좋아지면 부동자금 줄고 딱 그거야. 아무래도 기업들도 경기 침체되면 투자 안 하고 부동자금으로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딱 고명으로 나오기를. 그래서 사실은 부동자금은 그게 어디로 움직이는 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하고 맞물린 자금이다. 그 역의 사이클을 보이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그때 판단을 내렸었는데, 근데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일 거 아니야. 막 늘었던 게 줄어들면 어딘가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가는 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으로 간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지.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한투는 어떻게 봐요? 사실 증권사가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뭐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경기를 전망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제 한다면은 저는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다 지금 인구 구조라는 함정에 매몰되어 있구나. 최근에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고, 저기 전 박사님도 저기 아현동이나 마포 쪽으로 나가 보시면 다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저는 이모들이 수지 살고 있어가지고 광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봤는데 다 아파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요와 공급 법칙 상으로 봐서도 너무 좀 지금 공급이 좀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니까 공급도 너무 과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얼핏 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은 공기업도 많이 지방으로 이전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그럼- 부동산 시장은 좋죠. 예, 그러니까 대구나 지금 수도권이 이런 쪽 문제인 많이 것 같아요. 올랐죠. 예. 어쨌든 그 단기 수급으로 봐도 너무 공급이 늘고 있다. 그렇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건 맞지만 자,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못 들어가면 어디를 가야 될까? 해외? 국내도 지금 할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지수는 1800에서 2000 사이에,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1950에서 2000 사이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바로 정확하신 지적이세요. 지금 모든 자금들이 다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잘 팔리는 게 글로벌 ETF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ETF도 직접 구매, 직구의 시대가 왔다. 글로벌 ETF. 그리고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펀드는 뭐 옛날에 뭐 미차솔이나 미차디 뭐 이런 중국 펀드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굉장히 펀드까지 많았죠. 펀드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런 식의 상품들이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ELS라는 시장이 있어요. 구조화된 상품인데 ELS는 기초 자산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짜맞출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국내 주식, 국내 종목, 국내 지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요즘은 S&P 500이라든지 HSCI라든지 아니면 유로스탁스 50이라든지 이런 해외형 ELS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 자금이 갈 수 있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니면은 뭐 부동산 요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금이나 뭐 공제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해외 ETF라든지 해외 주식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많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해외로? 예.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해외 투자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뭐 브라질이니 뭐 위안화 예금이 다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해외 투자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일본의 사례를 좀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장기 저성장이고 계속 네. 고령화되고 돈은 많고 해외에 어쨌든 많이 간에 나갔죠. 이제 투자의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해외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보면 GDP가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해외 자산 규모 자체가 6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 GDP 정도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번 제가 봤어요. 잔액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렇죠. 일본 정부가 미국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포함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42% 정도 그 해외 채권에 돼 있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제외하고 주식 투자가 12%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채권 쪽에 해외 채권 쪽에 그런 중위험 중수익이라면은 좀 해외 채권 쪽에 좀 이렇게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회사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좀 그 해외 국채 타이밍 잘 봐서.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점은 그 일본은 워낙 오래전부터 저금리가 유지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20년. 예. 금리가 뭐 3, 4%만 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오, 저 정도면 높아라고 생각했던데 우리는 아직 그 금리 가지고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나가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 한 것처럼 해외로 나와서 채권을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좀 위험한 쪽에 자꾸 손을 대게 그 됩니다. 브라질 채권 갖다 다 물렸잖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제 브라질이 디폴트만 안 나면 물론 역사적으로 브라질이 디폴트 많이 나긴 했지만은 거기 안 나는-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면은- 많이 난 나라가 아니고 거긴 정기적으로 갔다 오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채권이라는 거에 투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안정적인 있겠네. 고금리, 픽스드 인컴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봐야 되고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네. 되면 더 이상 그거는 픽스드 인컴이 근데 아닌 그게 거죠. 어렵다고 해서 항상 아니라고 하면 우리 금융시장이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일본도 당연히 물론 워낙 저금리여서 그렇긴 했겠지만은 계속 예.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브라질은 들어갈 타이밍은 들어갈 타이밍인가? 예, 맞아요. 브라질은 저도 브라질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금리가 예. 높고 예. 브라질 환율, 브라질 헤알인가? 예, 환율이 헤알.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브라질은 그게 자원부국이라서 요 디폴트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동안에는 왜 환율에서도 난 뭐- 거예요, 디폴트? 옛날에는 자원부국이 아니에요. 자원은 많았는데 자원값이 쌌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자원값이 비싸니까 디폴트를 잘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 그 금리도 높고 환율에서도 먹고 이중으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저 조금 전에 전승지 연구원께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사실은 브라질 채권을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본 거예요. 사실은 환과 그 그럼요. 어떤 디폴트에 관련된 그런 크레딧 관련된 그런 상품의 결합체라고 보고 들어갔으면은 그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을 찾는 분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고수익이라고 하는 바람에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죠. 브라질 채권하면서 환율 얘기 나오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무슨 ETF를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그 저기 환 위험은 어떻게 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고 들어가는 그걸 또 부분이 아까 얘기는 또 있고, 직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환해지를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이제 환해지를 하고 들어가는 쪽은 개인들은 주로 환해지를 안 하고요. 환 오픈해서 들어가는 방면에 보험사들, 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최근에 자금 굴릴 데가 없거든요. 채권으로서 더 이상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좀 환해지가 좀 용이한 나라 ETF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ETF 시장에
7할 정도가 미국이고요. 3할 정도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미국 ETF 중심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면 굳이 뭐 환해지에 대한 부분 원달러니까 굳이 뭐 환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뭐 최근에 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환해지하면 지금 오히려 수익이 나는 라는 아니, 거죠. 근데 그래서 환해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 개인 같은 경우에도 환을 약간 오픈해 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환해지가 돼 선물로 있는 상품은 해지하시면 없어요? 돼요. 예, 달러 딸- 선물로. 아니, 개인이 여보세요. 개인이 달러 많이 개인이- 하세요. 개인이 예. 달러 선물로 아, 그거 너무 할 수 있을 규모 정도가 만 달러구나. 되려면 네. 아무나 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제가 하겠지. 사실은 해봤거든요. 오.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어휴, 해외 선물을 네. 하려면 일단 이번 원화를 그러니까 세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 망했다는 네, 얘기지. 10년 전에 만불 이상으로 네. 투자했는데. 망했다는 원화를 얘기지. 일단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이제 그 제가 거래하는 그 선물사 예치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베이스가 달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해외 그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지하라고 저보고 아. 원화 아니 그 달러 이제 숏 포지션을 이제 선물로 잡아라 이렇게 그 추천을 이제 하더라고요. 추천을 했는데 제가 안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한 달씩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는 그 그런 일일 문제가 정산하기 있어서, 때문에 좀 예, 그러니까. 일일 정산 때문에 좀 깨지면 또 돈 더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상품을 네. 환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해서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개인한테도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실제로는 이제 ETF를 이용한 펀드 오브 펀드 형태의 상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주식으로 구성된 해외 펀드와 ETF로 구성된 펀드 오브 펀드 차이점이 뭐냐? 뭐 둘 다 도찐 못찐이죠. 도찐 못찐이고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벤치마크가 확실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ETF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ETF들의 가격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해외 펀드들은 거기에 비해서 좀 가격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환매를 신청했을 때 해외 펀드 같은 경우 7일 걸리거든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 내가 환매를 그 가격에 매도를 때려버리면 되니까 환매 가격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충 내가 어느 정도에 환매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TF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판매하는 것 그 부담 때문에 네, 맞아요. 해외 펀드 같은 걸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투자가 많이 대중화됐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유럽이 좋습니다. 아니면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유럽 중에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알아먹어요. 네, 예전에는 유럽이 좋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대꾸를 했는데 지금은 스페인, 이탈리아가 좋으니까 스페인 ETF 이거 사시고요. 이탈리아 ETF 요거 사세요까지. 나 예. 그거 알았으면 거기 사는 건데. 예, 그러게요. 근데 유럽 경기 매일같이 보고 있었는데 나 상품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아, 그랬어요? 좀 미리 좀 나와서 얘기해 주지. 예, 알겠습니다. 미리 물어보셨어요. 결론을 좀 지어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거고 이 돈이 차라리 해외에 고수익이 날 만한 데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죠. 지금은 아니 그렇죠.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수익만 좀 보인다 싶으면 그쪽으로 돈이 싹싹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월 말 그 내기를 끝내고 하지만 이제 한 마당에 5월 말 내기를 해야 되는데 나 5월 말에 안착 팀으로 또 다시 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네. 왜요? 아,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 안 산다며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그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와서 막 때리더라고.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 예, 못할 거. 저는 그 돈이 어디로 쏠리냐도 영향을 주지만은 결국은 그 자산의 본질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 주식시장 퍼가 얼마나 돼요? 지금 8배에서 9배 정도 하지 않나요? 9배 지금 안 되지 않아? 우리? 8.6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이 그 보통 8배에서 9배 사이고 지금 선진국이 다 10배 넘어간 상태고 10배, 11배, 뭐 10배 가죠. 어쨌든 그러면은 뭐 별로 펀더멘탈로도 갈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 5월 말 내기를 걸어보죠. 자, 불발팀 네. 들어보세요. 불발의 배팅. 5월 말 불발의 배팅. 저는 2000선 안착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5월 말에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불발의 배팅. 둘? 그러면은 저다. 안착의 배팅? 오케이. 우리 둘이 안착의 배팅. 자, 딱딱 갈렸어. 자, 오늘 이거로 메인 토크 끝내고 네. 이제 외신 넘어가 보죠.